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투자의 미래를 주제로 유승창 KB증권 리서치센터장님의 주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유 센터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유승창입니다. 제가 그 직전에 여기 운영진으로부터 마스크를 벗고 발표를 해도 된다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요. 마스크 벗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그 귀중한 자리에 발표할 기회를 주신 헤럴드 경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한 20분 전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요. 좀 약간 놀랐습니다. 뭐냐면 이 포럼의 주제가 금융 세상을 바꾸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KB금융그룹의 미션이 세상을 바꾸는 금융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두 번째 세션에서도 저희 경영연구소장님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KB금융그룹에서 저나 뭐 연구소장님까지 오신 게 그냥 우연은 아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장기 투자의 중요성인데요. 처음 이 주제를 받아들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굳이 왜 그 리서치 센터에 있는 저한테 이런 발표 기회를 주셨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마도 리서치 센터에서는 투자자들하고 직접 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요. 지속 가능 ESG 이런 주제들이 워낙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요.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잠깐 그 연금 이사장님 발표하는 것도 유튜브로 잠깐 봤었는데요. 그걸 보고 이제 그 화장실 가려고 나왔더니 저희 사내 TV에서는 ESG ETF 펀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오늘 하루 종일 ESG 듣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그 자칫하면 워낙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라서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사실 검증된 데이터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검증된 사실과 투자자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시사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주에서 이해관계자로의 경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ESG 고성과 기업의 실제 성과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ESG 관련 투자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ESG 관련 주요 화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지속 가능성 내지는 ESG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2019년 여름에 미국을 대표하는 CEO들이 회의를 통해서 기업의 목적에서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문구를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대신 기업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 이윤 창출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성명서에는 눈앞에 이윤 추구나 주주 이익 극대화를 뛰어넘어서 고객, 근로자, 납품업체, 커뮤니티 등 모든 그 기업의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자의 역할도 주주의 대리인에서 사회의 리더로 회귀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선언들을 단순히 마케팅이라든지 쇼라든지 이렇게 좀 비하하시는 분들도 제가 간혹 봅니다. 그리고 이 주주 자본주의 쇠퇴라는 말을 혐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미 우리 사회는 이러한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정도 이제 금융업종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센터장이 됐는데요. 제가 20여 년 동안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변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리스크 관리 부서의 변화였습니다. 제가 처음 90년 말 2000년 초에 이제 애널리스트 시작을 할 때는 리스크 관리를 맡는 부서가 팀 단위였습니다. 담당자는 팀장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부가 되고요. 이제는 본부가 되고요. 어느 그룹 같은 경우에는 부문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최근 제가 금융회사들을 봤을 때 가장 이렇게 빠르게 조직이나 담당 책임자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부서가 ESG 담당 부서인 것 같습니다. 특히 ESG 관련 조직은 뭐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사회 위원회가 설치되고요. ESG 관련 조직과 담당 임원의 직급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뭐 지속가능 경영이나 ESG는 단순한 유행을 지나서 커다란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주 자본주의를 끝낼 시간이다. 주주 자본주의는 기업이 주주에게만 책임을 진다는 생각이다. 이는 진실이 아니다. 기업은 근로자,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CEO들 선언이나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대통령 생각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미래는 주주 자본주의 중심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무게중심 이동이 불가피한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 있는 논리는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이 중요하다라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주주에게 가장 크게 전달한다라는 이제 기존 주주 자본주의는 이제 경영진의 생존을 위해 직원들과 협력사를 희생시킬 것을 간혹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00년 이상 장수하는 기업을 주위에서 찾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주요 경영자들과 바이든 대통령이 발견한 것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입니다. 영속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인 것이죠. 기업과 주주와의 관계 정립이 잘 되어 있다라는 지배구조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그리고 협력사, 직원과의 관계도 잘 만들어 나가는 기업이 지속 가능하고 정부 정책적으로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점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게 된 이제 코로나19는 이러한 그 자본주의 리셋의 시간을 더욱 촉발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상황에서 기업이 주주만을 위한 이윤 추구가 부당하다라는 이제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바라는 기업에게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경영진의 급여를 올리는데 자원이 쓰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겠다라고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코로나 휴장 중에 연봉을 인상한 강원랜드나 항공업 공멸 이슈에도 높은 성과급을 지급한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이해관계자를 잘 빠짐없이 챙기는 기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생각해 보면 무엇이 연상되나요? 바로 이제 ESG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이제 막을 내리고 금융위기와 팬데믹에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면서 사람들이 점차 관심을 쏟게 되는 분야입니다. 주주 자본주의가 추구했던 것, 즉 이윤 추구를 위해서라면 기업은 불법이 아닌 선에서는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대규모 해고와 사업장 철수를 결정하고 중국과 같이 저임금 노동자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큰 공헌을 하지 못하는 사업부는 다른 곳에 팔아넘기는 일도 이제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의 ESG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되면 특히 기업 수익의 배분에 대한 고민으로 관심이 모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수익 배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주에게만 많이 주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ESG 고성과 기업의 실제 성과들에 대해서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ESG 고성과 기업을 보면 실제 ESG 고성과 기업들이 매출 총이익이라든지 에비타 마진이 해당 섹터의 중간 기업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재 업종이나 제약 업종, 정유 업종, 리테일 업종에 모두 공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런 그 ESG 성과가 이런 수익성 차이를 모두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ESG 고성과 기업과 수익성 개선이 일정 부분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ESG 요소가 각 기업의 손익계산서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좀 항목별로 보면 매출의 경우에는 ESG 이슈에서 좋지 않은 성과로 나쁜 상품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될 경우에 매출이 가격 탄력성에 민감해지는 반면에 지속 가능 제품을 제공할 경우에는 가격 전가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도 에너지 소비 절감이 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인력 턴오버가 낮아지면 인건비 감소 효과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보면 임직원의 동기부여 그리고 사회적 신뢰 증가에 따른 좋은 인재 확보가 생산성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경우 인재 확보가 어렵고요. 임직원에 대한 동기부여가 낮아서 임직원 이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투자 자산의 경우에도 지속 가능한 설비 자산으로 감가상각 사용 연수가 확대될 수 있는 반면에 지속 가능성이 높은 자산의 경우에는 조기 상각 처리에 따른 수익성 부담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ESG 관련 투자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2000년 이후에 MSCI 기준 전 세계 시장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ESG 고성과 기업의 상대 수익률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ESG 등급이 높은 기업들로 이루어진 지수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섹터별로 ESG 점수가 상위 25%인 기업들로 이루어진 지수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ESG 점수를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는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도 유의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ESG 고성과 그룹의 투자 성과를 아시아로 좀 좁혀서 보면 보겠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의 수치는 측정 기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을 표준 편차로 나눈 값입니다. 즉 이 수치가 높을수록 리스크 대비 리턴이 높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 최근 3년과 5년간 모두 아시아의 ESG 리더 지수가 벤치마크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년간의 성과를 보시면 벤치마크 대비 ESG 리더 성과가 5년 대비보다 더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국가별로 보면 약간 재밌는 현상이 나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벤치마크 대비 ESG 리더 지수의 성과가 뚜렷하게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두 지수가 비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국인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5년, 3년 모두 ESG 리더 지수의 성과가 벤치마크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으로 보면 더 하회폭이 큰데요. 저는 이게 이제 삼성전자 효과가 좀 큰 것으로 봅니다. 동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코스피 대비 상승률이 더 높았던 반면에 삼성전자의 ESG 등급은 지금 MSCI 기준으로 보면은 트리플 B입니다. 그래서 이 ESG 리더 인덱스에서 빠져 있는 상태고요. 이런 그 수익률 차이 그리고 삼성 지수가 빠진 그런 부분들이 이런 성과를 나타냈다, 성과 차이를 가져왔다라고 보고요.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효과를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앞서서 보신 두 장의 그 슬라이드가 최근 ESG 고성과 그룹에 대한 투자 실적이 좋다는 사실을 보여드렸는데요. 향후에도 이런 그 고성과 ESG 고성과 투자 대상의 주식 및 채권이 더욱 좋은 투자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정책에 ESG를 도입한 운용사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ESG 투자 자산 규모는 2030년에 약 120조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012년부터 연평균 약 14%의 성장성을 보일 전망입니다. 채권의 경우에도 글로벌하게 지난해 약 7,500만 달러가 발행이 됐고요. 2016년 이후 연평균 거의 50%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ETF 관련 쪽도 보면 투자 자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ESG를 투자 전략에 반영한
죄송합니다. 이 반영한 그 ESG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글로벌하게 한 10개가 넘는 이제 ESG ETF 세부 전략 ETF들이 있는데요. 상위 5개 전략에 신규 투자되는 자금이 2019년 유입액이 2018년 대비해서는 거의 4배, 그다음에 2020년 유입액이 2019년 대비해서는 3배에 이를 정도로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탄소 및 화석 연료 감축이라든지 청정 에너지 관련 ETF는 2020년에 2019년 대비 자금 유입액이 각각 5배, 13배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ESG 고성가 투자 대상의 주목도로 인해 향후에도 ESG 고성가 투자 대상의 투자 성과는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ESG 펀드들이 ESG 고성가 기업들을 투자 대상으로 삼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성과 기업들은 투자풀에서 배제되는 구축 효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ESG 관련된 투자 자산을 좀 보시면 국내 ESG를 투자 전략에 반영한 주식형 펀드 시장을 보면 약 1.3조 원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액티브 펀드가 약 9천억 원, 인덱스 펀드가 이제 4천억 원 정도인데요. 뭐 이렇게 크지 않은 규모입니다. 글로벌하게 봤을 땐. 하지만 불과 작년 이맘때를 떠올려 보시면 액티브나 인덱스 펀드 합산해서 약 3천억 규모에 불과했다는 점을 보시면 굉장히 글로벌 시장 대비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ESG 관련 국내 채권 발행 시장 역시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작년 기준 주택금융공사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ESG 채권을 제외하더라도 국내 ESG 채권 시장은 약 17조 원 규모로 2019년 6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던 것 대비 큰 폭 성장을 했습니다. 2021년 5월 말 현재 집계로 보면 약 10조 원 규모로 확대됐고요. 특히 2020년부터 특징적인 부분은 과거 ESG 채권이 공기업의 사회적 채권 중심으로 발행되었던 점 대비해서 최근에는 일반 기업의 녹색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일반 기업들이 이렇게 ESG 채권 발행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ESG 채권의 조달 금리가 일반 회사채 대비 낮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 단기 채권의 조달 금리는 뭐 일반 회사채나 ESG 채권이랑 거의 비슷한 국면인데요. 장기 채권으로 갈수록 발행 금리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채권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ESG 고성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 대비 일드는 수자 수익률은 낮을 수 있지만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사의 경우 듀레이션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장기물이 늘어난다는 점도 보험사 투자 입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ESG 채권 활성화에 있어서 또 특이한 점은 기존에는 AA 등급 이상의 기업들 위주로 ESG 채권 시장이 형성되었던 것 대비해서 최근에는 A급 기업까지 확대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트리플 B 등급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ESG 채권에 접근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관점이 아닌 보험 산업을 운용하는 관점에서도 ESG라는 프레임워크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최근 기업 대상 보험 상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ESG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이 알리안츠의 설문조사 결과 좀 나타나고 있고요. ESG 평가가 낮을수록 보험 인수 거절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건설업체인 BMD 그룹이 33곳의 보험사로부터 보증고업 가입에 거절당한 사례는 이제 대표적입니다. BMD 그룹은 호주의 견실한 건설업체인데요. 대규모 석탄 광산에서 철도 건설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호주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에 퇴짜를 맞았습니다. BMD 그룹은 철도가 석탄 광산에도 활용이 되지만 여러 다른 물자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보험 인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관련 어젠다 내지는 화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비재무 정보에 대한 공식 표준화, 그리고 ESG 정보기관의 대형화,
그리고 워싱 현상인데요. 크게 기후 변화와 ESG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근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유엔과 맥킨지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50년 기준 아시아 지역의 기온이 특히 3에서 5도씨씩 크게 올라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약 3도 정도 이제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이 위치한 위도 이상의 국가들은 뚜렷한 겨울이 있다라는 점에서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이제 훨씬 더위가 극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도 폭염과 습도 증가로 인해서 야외에서 노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도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이 어려워지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의 피해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맥킨지와 유엔의 이런 공동 연구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 지역 설비 자산 중 1.2조 달러 규모가 홍수의 피해를 입기 쉬운 입지에 위치해 있고요. 이는 향후 제조업 및 저희 보험업계에도 언더라이팅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이제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내용이 잘 아시는 이제 파리 협약인데요. 파리 협약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2도씨 이하로 하기 위해서 이제 목표를 공개하고 목표 달성률에 대해 서로 리뷰하자는 것이 이제 골자입니다. 파리 협약에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중요한 아젠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다수 국가들은 전 세계적인 기후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공격적으로 제시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넷제로 시점으로 2050년, 중국은 2060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런 면에서는 좀 후진적인이라는 이제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연간 6억 톤 내외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량 넷제로 목표를 내놓는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연말 이제 2050년까지 국가 단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넷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달성 계획이 미국이나 EU, 일본 그리고 중국 대비 구체적이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은 전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기준 연도 대비 얼마 감축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인데 반해서 한국은 여전히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예상치 대비 얼마 줄이겠다 이런 이제 약간의 기준점의 차이도 약간 아쉬운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이제 한국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 다양한 정부 규제가 도입되고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이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11월에 200여 개 국가들이 이제 파리에 모여서 이런 당사국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COP26인데요. 회의 아젠다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게끔 합의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모습입니다만 파리 협약 당사국 회의가 끝나면 유럽의 탄소 배출권을 한국에서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탄소 배출권은 글로벌 트렌드랑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톤당 2만 원 내로 굉장히 낮고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마저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탄소 배출권 거래가 허용된다면 EU에서 거래되는 톤당 6만 원 거래 내외 가격에 탄소 배출권이 거래되는 상황까지도 연출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를 위한 정부 정책 변화도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탄소 배출 및 기후 변화 대응 관련이 막연한 움직임에 불과했다면 이런 탄소 배출권의 국제 간 거래가 확인이 이제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실제 기업들의 비용이나 매출액 발생 기회로도 변화할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ESG 주요 관련 화두는 정보 접근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SG는 비재무적인 정보를 굉장히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공식 의무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이 관련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진행된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지난 3월 ESG 공식 의무 대상 기업들을 확대를 했고요. 기업들이 ESG 관련 비재무적인 정보를 제공하게끔 의무화하는 한편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공시제도를 개정하면서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끔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ESG 공시 의무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2025년 기준 자산 2조 원 이상, 그리고 2030년 기준은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발간하게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역시 그 대상을 점차 넓혀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편 그 비재무적인 정보에 무엇을 포함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굉장히 논란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이제 글로벌 공시 표준 5개 기관들과 회계 표준인 IFRS가 ESG 비재무 지표에 포함돼야 될 항목들을 선정하면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ESG를 경영에 접목하는 차원에서 또는 투자에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고 있는데요. 점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ESG 관련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ESG 정보기관이 대형화되고 있다는 점도 최근에 아주 중요한 변화 요인입니다. 현재 ESG 정보기관들은 인수합병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MSCI ESG 리서치라든지 ISS ESG들은 여러 가지 이런 그 ESG 관련 정보들을 처리하고 모으는 이런 그 연구소라든지 기관들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인수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투자자들이나 뭐 기업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러분들 다 많이 아시겠지만 I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결권 대행기관으로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의결권 대행을 ESG 스코어라든지 ESG 레이팅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다 모아서 평가를 하고 이 기반에서 이걸 기반으로 의결권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ESG라는 게 그냥 단순히 기업들의 이익이라든지 지속 가능을 떠나서 경영권까지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 ESG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보니까 이를 이제 투자로 유치하기 위해서 잘못된 ESG를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도 왕왕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기업의 행태를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ESG가 환경 이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워싱이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은 정작 그렇지 못한 이제 블루워싱, 그다음에 페미니즘을 내세우지만 그렇지 못한 이제 퍼플워싱, 핑크워싱, 화이트워싱 등 다양한 그 위장 ESG주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좀 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ESG 정보기관이 점차 이제 대형화되고 정보의 출처를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으로부터 얻으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MSCI ES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수한 회사가 인공위성 사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ESG 정보를 어떤 언론이라든지 회사로부터 지금은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어떻게 하고 있고 실제 어떻게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보겠다라는 이제 검증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ESG 관련 비재무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점에서 현재까지는 사실 ESG 투자가 뚜렷한 색깔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ESG 펀드 중 일부는 그린워싱으로 만연하고 있고요. ESG 펀드의 ESG 등급이 일반 펀드의 ESG 등급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도 나타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그린워싱에 대응하기 위해서 펀드나 운용사의 ESG 평가 방법론을 적용하는 시스템이나 전문 인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이에 좀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해당 투자 자산의 평가 지표로 ESG 관련 벤치마크를 좀 활용을 한다면 단순 수익률을 넘어서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본 투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램프업을 드리면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고 저희 KB증권 리서치 센터 내에는 ESG 솔루션 팀을 만들어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쭉 관련 리서치를 하면서 투자자들한테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고요. 먼저 개별 기업이나 개별 산업마다 사실 이해관계자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충실한 ESG 고성과 기업에 투자한다고 할 때 투자 대상 선정 시에는 입체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 업종과 인터넷 업종에는 이제 투자자인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철강 업종은 대량의 석탄을 연소해서 철강석을 녹이는 사업 모델이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인터넷 업종은 철강 업종과 달리 데이터 보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이슈일 겁니다. 전통적인 투자 방법과는 달리 여러 가지 투자 대상을 선정을 할 때 입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ESG를 담당하는 기업, 투자 대상의 기업의 최고 책임자의 직급이라든지 조직 구성도 굉장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 기업들의 ESG 담당자분들하고도 많은 미팅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ESG 평가 기관이 요구하는 거 다 하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종도 다 해야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수백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이거를 다 하려면 이제 회사가 망한다는 이제 종종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만큼 ESG 영역이 다양하고 이제 광범위하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여러 부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ESG 경영을 실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ESG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실제 ESG를 기업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잘 실현하려면 제 생각에는 ESG 담당자가 단순히 홍보부서나 마케팅 부서에 속해 있다라기보다는 기획실이라든지 더 좋은 방법은 이제 CEO 직속으로 있으면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워싱에 대한 적절한 대응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워싱 기업이 투자 성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훨씬 시장에 자극적으로 어필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워싱 기업의 투자는 투자 성과 저하 및 투자한 회사의 평판 리스크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따라서 이런 세 가지를 제가 오늘 오신 분들에게 시사점으로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 센터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잠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장례 정리 후에 마지막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님을 좌장으로 양혜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님, 교보생명의 투자사업을 맡고 계신 조의성 본부장님, 장권영 보스턴 컨설팅그룹 매니징 디렉터 파트너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이신 성주호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분들께서는 단상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패널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신 성주호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발표를 진행해 주신 유승창 KB증권 리서치센터장님입니다. 패널에 양혜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휘성 교보생명 투자사업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권영 보스턴 컨설팅 그룹 매니징 디렉터 파트너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이 종료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좌장이신 성주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표를 보니까 거의 섹션 하나당 거의 1시간 반. 그러면 학교로 이야기하면은 1.5학점에 해당되는 분량이거든요. 근데 섹션을 3개까지 다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많은 공부가 됐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대단히 집중력과 인내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한 30분 정도 내로 유승창 센터장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E 요소하고 뭐 S 요소, G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요소가 강조되면서 새롭게 이제 ESG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S라고 하는 요소는 일찍이 90년대부터 강조됐던 것이고요. G라는 요소는 주주 자본주의가 기업의 내재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 이슈로 인해 갖고 이 요소가 강조되면서 그 중심점에 이제 E가 강조되면서 ESG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또 21세기의 어떤 굉장히 혼미스러운 경제 체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키워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 지속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변화가 야기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중에 지속 가능한 뭐 재정이라든지 한참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라든지 혹은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과 투자, 이 모든 것은 좀 희망적이면서도 21세기에서 풀어나가야 될 아주 도전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지속 가능한 경영과 투자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전략인 ESG 경영과 투자에 관련된 토론을 집중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순서는 장권영 파트너, 조희성 본부장님 그리고 양혜환 국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한 15분 내로 시간을 잘 조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의 순서에 의해서 장권영 파트너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장권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할 동안만 잠깐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크게 한 3-4가지 꼭지를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ESG를 좀 둘러싼 전반적인 경영의 생태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생태계 하에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ESG 어떤 자산 운용의 어떤 트렌드, 그리고 이게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질 나갈 것인지, 그리고 보험사의 자산 운용 부문과 그냥 일반적인 투자 기관을 모두 막론해서 이거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일단은 그 ESG 경영 생태계는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사실 다 막론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은 3가지의 큰 어떤 그런 경영의 주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거를 제가 막론하는 근본적인 주체는 사실은 소비자 그리고 정부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은 경영에만 한정해 놓고 보면 일단은 투자를 받거나 혹은 어떤 여신을 받는 일반 기업들이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러한 일반 기업들의 어떤 여신 집행이나 혹은 투자에 관련된 의사결정 어떤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ESG 평가 기관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러한 이제 ESG 평가 기관의 어떤 리포팅을 근거로 해서 실제 투자 혹은 여신을 집행하는 이제 재무적 투자 기관, 뭐 예를 들면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BCG에서 이 일반 기업 어떻게 하면은 그 일반 기업이 ESG를 잘 녹여내서 높은 평가 및 실제 그것이 재무적 이익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저는 사실 자문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이제 다분히 이 장기적 관점의 투자인 만큼 조금 더 이 자산운용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기업 입장에서 ESG를 강화하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명확합니다. 뭐 첫 번째로는 ESG를 많이 지킬수록 기업의 중요한 코스트 중에 하나인 자본 조달 비용이 많이 감축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은행에서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고, 혹은 훨씬 더 높은 조건으로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게 단순히 그냥 비용 절감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ESG 활동에 따른 어떤 일종의 투자 활동 등등이 사실은 어떤 그 기업의 원가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 프라이스, 즉 제품 가격의 향상으로 또 이어져서 기본적으로 ESG 친화적인 기업이 높은 고객의 로열티나 어떤 선호도를 좀 담보해서 오히려 약간은 기업의 어떤 탑라인도 올려주는 결과가 좀 낳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ESG의 친화적인 기업이 P&L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좀 주가가 좀 동반 상승하는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런 재무적 관점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앞서 이제 그 센터님 설명 주신 것처럼 이게 ESG의 친화적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ESG에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들 대비 임직원의 어떤 만족도나 충성도가 높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른바 80년대생 이하의 어떤 MZ 고객 사이에서 이른바 착한 기업, 선한 기업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일반 기업 입장에서 사실 ESG를 지키는 것이 이제는 거의 뭐 필수적인 조건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반 기업들의 ESG 활동을 그 ESG 평가 기관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점수를 매깁니다. 아까 설명을 서두에 주셨지만 현재 지금 글로벌리 한 150개 정도의 ESG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뭐 1, 2주일 단위로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얼마까지 늘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다분히 좀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대여섯 개 정도의 평가 기관으로 약간 이제 통폐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이제 사실은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는 일종의 그냥 신용평가 기관도 지금이야 다들 아시는 것처럼 3-4개의 기관만 기억하시겠지만 원래는 한때는 한 50개가 난립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 평가 기관이 갖는 어떤 신뢰도, 정확성 이걸 좀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몇 개의 브랜드로 통폐합이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 성격으로 굉장히 많은 ESG 평가 기관이 난립하고 있다 보니 하나의 기업을 놓고 그 ESG의 점수가 다들 다 다릅니다. 사실 한국은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그냥 ESG 로컬 평가 기관들 간의 점수가 좀 대동소이한 게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만 가도 예를 들면 미국과 유럽의 선도 기업인 뭐 인텔이나 뭐 이런 데를 봤을 때 그냥 그 인텔에 대해서 ESG의 평가 점수가 평가 기관마다 굉장히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새 같은 환경 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가 기관의 점수를 고지고대로 믿기에 너무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재무적 투자기관, 은행과 혹은 뭐 자산운용사 혹은 보험사 자산운용본부가 조금 중심을 잡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내용은 뒤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러한 어떤 현재 에코시스템이 과연 지속 가능한 거냐? 저희는 좀 지속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그 토론문에 좀 약간 그래프를 삽입했습니다만 BCG 이건 사실 BCG는 아니죠. 저희 BCG가 집계한 이제 다른 외부 기관의 평가와 저희 의견을 좀 넣었을 때 현재 저희가 한 2030년도까지 글로벌 이 자산 운용의 전체 토탈 AUM 모든 걸 다 합친 AUM이 이르면 한 150조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ESG 관련 어떤 이제 AUM이 한 125조 달러, 즉 어떻게 보면은 2030년을 놓고 봤었을 때 한 전체 글로벌 AUM의 80%까지 육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저희가 좀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 글로벌 토탈 AUM을 저희는 약간 한 100조 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 ESG 연관 AUM이 한 40조 달러, 즉 이미 지금도 한 40% 정도는 차지하고 있다. 즉 이게 더블업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추정치를 좀 말씀드린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최근에 한 5년 동안, 과거 5년 동안의 히스토리컬리 ESG 연관 이 AUM, 즉 ESG와 연관된 투자 활동들의 성장성과 그리고 실제 이 투자를 집행받은 일반 기업의 어떤 수익성과 그리고 자산 운용이나 연기금 혹은 보험사 같은 실제 투자를 집행했던 그네들의 어떤 수익성과 효율성이 월등히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AUM을 압도합니다. 앞서 뭐 센터장님께서 많이 설명 주셨기 때문에 제 내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만 실제로 한 ESG의 어떤 평가받은 기업들뿐만 아니고 실제 ESG를 굉장히 액티브하게 투자했던 운용사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운용사나 연기금 대비 통상적으로 조금 높은 수수료를 좀 이렇게 수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네들의 펀드의 한 60% 정도가 굉장히 좀 고성과를 이렇게 담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좀 고무적인 거는 이 코비드가 좀 활성화된 한 작년 한 1, 2월 달 이후에 이러한 ESG 연관 펀드, ESG 연관 투자가 그렇지 않은 그냥 제너럴 펀드 대비 이 초과 수익률이 조금 더 오히려 조정됐다, 상향됐다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MSCI 어떤 인덱스를 놓고 봤었을 때도 저희가 MSCI 인덱스 중에서 이 ESG 리더 인덱스가 있고 그냥 ESG를 감안하지 않는 일반적인 그냥 월드 넷 인덱스가 있는데 이네들 간의 어떤 그 스프레드, 즉 결과적으로 ESG에 조금 더 친화적이고 여기를 리딩하는 기업들의 평균 인덱스와 그냥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인 제너럴 인덱스 간의 어떤 그런 스프레드가 오히려 코비드 전과 후 대비 코비드 이후에 오히려 더 그 심화,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즉 조금 더 높은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결론적으로 이 자산 운용사 혹은 투자기관 같은 재무적 투자기관 입장에서는 실제로 높은 수익률이 담보가 돼서 AUM이 몰려들고 근데 더더욱더 해피한 거는 이게 단순히 AUM의 증가뿐만 아니고 AUM당 받는 피, 수수료율도 평균적으로 ESG 관련 펀드가 그렇지 않은 펀드 대비 높은 것인 만큼 사실은 어떤 투자 사이드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과 질의 동시성대 담보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트렌드 굉장히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약간의 저희가 조금 이제 일종의 좀 착시 효과를 좀 정정하자면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미 지금도 글로벌리 전체 AUM의 40%가 ESG 연관 펀드이고 2030년에는 전체 AUM의 80%까지 육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분히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이 ESG를 표방하는 어떤 자산 운용사, 연기금 혹은 보험사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이거는 ESG 투자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 추정한 어떤 비중이고요. 사실은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현재는 이 ESG라는 게 약간의 좀 인플레이션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은 ESG 펀드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아직까지는 없다 보니까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개별 운용사나 보험사나 연기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이거를 ESG다 아니다가 좀 이게 발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이 80% 혹은 40%의 비중도 조금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한국에서는 비슷한 조사를 한 적이 없지만 BCG가 이 글로벌 선도 운용사인 뭐 블랙락이나 슈로더나 아문디, UBS 같은 한 3-4개 정도의 이른바 ESG 리딩 운용사의 실제 펀드들을 한번 좀 까서 비교해놓고 보니 실제 그네들이 현재 발행하고 있는 ESG 펀드들 중에서 ESG 펀드라고 보기 어려운 펀드들도 상당히 꽤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한 대형 운용사들도 정말 엄격한 잣대를 들이놓고 보면은 한 40%, 30% 정도는 ESG 펀드라고 보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착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감안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착시를 설령 저희가 보수적으로 발라내도 2030년에 최소한 50-60% 정도의 AUM은 ESG 창출된다가 저희에서 의견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어떤 ESG 트렌드가 어떠한 투자 전략과 혹은 어떤 그런 테마에서 이게 발생하는 거냐? 사실은 뭐 저희가 ESG 투자 전략의 어떤 방향을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한 4-5개 정도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좀 저희가 좀 관측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굉장히 배제적인 스크린ing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ESG, 그러니까 엔타이 ESG 업종을 제외하거나 혹은 ESG 어떤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좀 약간
나쁜 어떤 행동 혹은 어떤 그런 제품상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플로드가 발생한 기업이나 업종을 배제하는 일종의 배제적 투자가 첫 번째 어떤 이제 전략 방향이고요. 사실은 이거는 초기에 ESG가 태동됐었을 때는 굉장히 활성화됐던 움직임이었지만 최근에는 ESG가 너무나도 광범위한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배제적인 어떤 전략을 집행하기에는 너무나도 ESG가 메가 트렌드가 되어버려서 최근에는 약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ESG 영재 집합이랄까요? 그냥 일종의 ESG 스코어가 높은 기업들을 저희가 골라서 투자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기업의 어떤 업종이나 테마 이런 걸로 그 기업을 묶어서 펀드화하거나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ESG 우등생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약간 베스트 인 클래스의 방향이고 이런 거를 좀 일부 좀 지향하는 운용사들이나 연기금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그런 테마 지향형 펀드인데요. 사실은 ESG가 굉장히 광범위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를 관통하는 몇 가지의 메가 트렌드 있습니다. 이내에서도요. 예를 들면 뭐 신재생, 뭐 수소,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빅 테마이다 보니까 이러한 테마의 트렌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그 테마에 속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다분히 ESG에 친화적인 이런 거를 좀 소구하는 전략도 이제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뭐 이제 약간 이게 좀 아직까지는 좀 이게 형성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뭐 어떤 국가에서는 이거를 주로 이제 뭐 임팩트 인베스팅을 부르고 어떤 국가에서는 뭐 통합적 뭐 ESG다 부르는데 무슨 말이고 하면은 이 ESG가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의사결정, 그러니까 단독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투자의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 즉 어떻게 보면 전체 투자의 의사결정의 어떤 모델링에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ESG도 그 중에 일종의 원 오브 데민.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자기의 투자 전체에 좀 녹아들게 하는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좀 약간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어떻게 보면 ESG 투자 전략 하에서 앞서 말씀드린 ESG 전체 AUM의 고성과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러려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이 네 가지는 일종의 투자 전략의 일환인데 이거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어떤 운영 모델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이 ESG의 어떤 프로세스를 보험사의 자산운용본부나 혹은 자산운용사 혹은 연기금의 어떤 투자 의사결정과 운용 모델 전반에 녹여내는 ESG의 어떤 인티그레이션이 되게 너무 중요한 어떤 화두이고요. 반면에서는 실제 이 어떻게 보면 그 이슈어, 즉 어떻게 보면 투자를 받는 대상 측면에서도 조금 더 ESG에 친화적이고 이거를 잘 커뮤니케이션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그런 인게이지먼트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오신 분들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실제 투자를 집행하시는 어떤 보험사의 자산운용 본부나 혹은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연기금 운용사분들 많으실 테니까 조금 ESG 인티그레이션 말씀 좀 추가 드리면서 오늘 제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그 BCG는 제가 그 토론문에 넣었던 마지막 장표도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ESG 인티그레이션에 의해서 크게 한 10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워킹 블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 제가 지붕에 써놓은 것처럼 일단은 당연히 그 운용사 혹은 보험사 자산운용 본부별로 자신들 생각하는 어떤 ESG 전략을 세우는 게 첫 번째 1번 꼭지이고요. 2번은 실제 투자를 의사결정하시기 위해서 실제 ESG 관련 데이터를 모으시고 분석하는 단계. 세 번째는 실제 분석된 어떤 ESG 데이터를 실제 어떤 이제 그 각 회사의 어떤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녹여서 이걸 실제 스코링화하는 단계. 그래서 네 번째는 실제 이거의 결과치를 가지고 정말로 투자의 어떤 디시전을 내리시는 단계. 다섯 번째는 뭐 이거는 만약 운용사 입장에서는 이 디시전을 내린 결과를 실제 ESG 펀드화하셔서 셀링하시고 보험사 자산운용 관점에서는 이거 실제 투자로 집행하시는 일종의 고투마켓 단계.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실제 어떤 ESG 성과를 트래킹하시면서 이거를 내부 외부적으로 약간 리포팅하신 단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전반적인 어떤 순서상의 어떤 플로우라 보실 수 있고 이거를 가능케 하는 저희보다는 그런 핵심 이네이블러로 뭐 7번째 적은 것처럼 실제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ESG 관련 피플 결국 이제 피플의 케이퍼블리티 필요하신 게 있고 8번째는 어떤 운영 모델 9번째는 이거에 대한 어떤 정교한 리스크 관리 10번째로는 이거에 대한 내외부 어떤 커뮤니케이션 플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한 여기로 적어주면 2번째와 3번째 꼭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ESG 관련 분석이다 할 때 저희가 좀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약간
약간 초기 단계라 보여지는 게 ESG를 조금 더 정교하게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어떤 의미인 거냐?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ESG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해당 기업이 속한 업종과 해당 기업이 주로 활동하는 국가의 본질에 따라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아문디나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업종별로 국가별로 ESG의 주요 세부 요소별로 어떤 평가의 가중치가 이미 다 그 커스터마이즈해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회사가 속하는 세부 업종이 어디인지, 특히나 어느 국가에서 활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회사가 직면한 핵심적 ESG 문제가 다르기 때문이고, 그 회사가 풀기를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굉장히 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즉 어떻게 보면 업종과 국가를 모두 다 세분화해서 ESG의 어떤 평가의 가중치를 좀 약간 차등화한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런 만듦이 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세 번째로 실제 그럼 이제 ESG의 이러한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분석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현재 지금 많은 운용사들이 시름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ESG의 결과를 단순히 그냥 ESG 스코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재무제표, 즉 파이낸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가 첫 번째 숙제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차량 업체, 뭐 그냥 현대자동차가 속한 일종의 그냥 내연기관이나 전기차 업종이라고 하면은 그 업종에 우리가 투자를 결정을 할 때 그게 주식이든 아니면 채권이든 간에 실제 그네들의 어떤 ESG 관련 데이터, 즉 예를 들면은 CO2 배출에 대한 그 회사의 어떤 미래 추정치가 실제 그 회사의 미래 어떻게 보면은 벌금 혹은 추가적인 어떤 캐펙스 투자에 어떻게 반영이 돼서 그네들의 어떤 재무제표의 어떤 P&L과 비해서 어떻게 바뀌어줄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의 애널리시스에 ESG를 반영을 해서 이거를 자신들 다시 한번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좀 리어드저스트하는 이런 게 굉장히 현재 좀 큰 관건인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많은 이제 운용사들이 좀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약간 좀 이제 실제로 어드저스트하면은 이 결과를 가지고 결국 ESG에 기반 어떤 적정한 멀티플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숙제가 있다 보여집니다. 아마 비슷한 고민을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고 뭐 그 과정 내에서 추가적인 어떤 고민이 있다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시간을 좀 제약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많이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충분히 좋은 정보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시간을 좀 더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ESG 평가 기관이 좀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좀 더 유니버셜하게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주로 있었습니다. 거기 아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아마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ESG 경영 자체가 사실은 비재무적 요소인데 이게 재무적 요소를 전환하는 하나 이슈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ESG에 관계되는 부분에 E 요소와 S 요소와 G 요소에 대한 어떤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일단 단일 펀드 속에 잘 가미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굉장히 이제 겁이 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에 관계되는 투자 이런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호주의 연기금인 슈퍼애니에이션의 그 ESG 관련 투자를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호주는 잘 알다시피 석탄을 굉장히 많이 수출한 나라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모든 것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움직이고요, 원자력이 없습니다. 대단히 이제 환경 청정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ESG에 관계되는 투자에 대한 부분을 연기금에서 많이 이제 고려를 합니다. 근데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ESG에 관계되는 투자가 일반적인 비ESG 투자에 비해서는요, 수익률 자체가 현재까지는 좀 낮게 나타납니다. 근데 좀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게 아마 2016년도, 17년도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요,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ESG라고 하는 거는 빅 트렌드이기 때문에 피해 나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조희성 본부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보생명에서 투자사업본부장 맡고 있는 조희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ESG 관련해 가지고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면 있어 가지고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ESG 개념이라는 게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툴이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그 부채 구조의 특성상 장기 자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ESG 투자라는 이 컨셉은 상당히 저희 운용에 있어서는 중요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내용은 한 3가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ESG라는 걸 투자 사이드에서 어느 정도 투자에 반영시켜 나갈 것인가, 즉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 속도로 받아들일 것인가,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교보생명이 지금 ESG 관련해서 투자에 반영하고 있는 내용, 또는 ESG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보험사 관점에서 ESG 투자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그 한 2가지 제안 정도, 그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ESG 관점을 어느 정도 우리가 반영시켜 나갈 건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보기 위해서는 과연 ESG가 최근에 왜 화두가 되었으며 어느 정도 파급력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주재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주자본주의가 지난 반세기에 걸쳐서 우리 사회를 많이 지배를 해왔습니다. 주주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상당히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기술 발전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많은 부를 창출을 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로 사회적인 양극화라든지 그다음 환경 파괴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인류 공동체의 삶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ESG가 출발한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으로 볼 때 ESG 트렌드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고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과거 한 10년 이상 전부터 지속가능 경영과 연계해서 사회적 책임 투자에 대한 게 논의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도 2010년부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했었고요. 그 내용 중에 사회적 책임 투자라는 단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하면 도덕성이라든지 또는 윤리라든지 이런 의무감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사실 재무적인 투자 수익률 요거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의무감 이런 것들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사이드에서는 이런 사회적 책임 투자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ESG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무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는 그런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험사를 비롯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자산운용 전반에 걸쳐서 ESG를 반영을 하고 그런 전체 프로세스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당위로서 접근되지 않고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보생명이 ESG 관련해서 투자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ESG에 대한 인식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보면 이제 통상 위기를 거치고 나면 위기의 회복 패턴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V자형이냐, 안 그러면 U자형 회복이냐, 안 그러면 장기 불황으로 L자로 쭉 지속될 수밖에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논의들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대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K자형 정도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K자형이라고 하면 V자형하고 L자형이 결합된 형태가 될 텐데요. ESG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디지털 경쟁력이 강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V자형 회복을 보일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L자형 장기 불황을 거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그런 패턴을 이제 양면적으로 보일 거다라는 게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 것들은 향후 계속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교보생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다들 비슷한 상황일 텐데요. 이런 그 V자형 회복 탄력성을 보일 그런 기업이라든지 주체에 대한 익스포저는 계속 늘려나가고 그렇지 않은 그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익스포저를 축소하는 그런 식의 그 포트폴리오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좌초자산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배가 좌초되는 그 좌초자산인데요. 사실 이제 당초 투자할 때는 건전한 자산이었는데 환경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해가지고 결국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급기야는 부채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말하는데요. 그런 자산들을 저희가 이제 지속 축소해 나갈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교보생명이 이제 탈석탄 금융 선언을 했는데요. 뭐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런 그 포트폴리오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석탄 화력 발전이라든지 저희가 엑스모빌 장기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산들도 좀 계속 비중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축소하는 게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 상당히 그 자산 가치가 하락할 위험 또는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그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저희가 이제 ESG 관점에서 긍정적인 자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2010년부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익스포즈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익스포즈가 한 4조 정도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산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외 ESG 관련 채권이라든지 주식 또는 ETF, 펀드 이런 쪽으로 투자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심사 시에도 ESG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네거티브 스크리닝 관점에서 ESG를 심사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명시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투자 판단에 충분하게 고려하기 위해서 ESG 평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사 관점에서 ESG 투자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기 위한 제안을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보험사의 ESG 채권 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이제 저희가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현행 법규상의 선순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ESG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법규를 정비해 가지고 보험사가 선순위 ESG 채권을 발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조달된 자금을 ESG 자산에 투자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ESG라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ESG 채권 발행을 통해서 조달된 자금을 이런 ESG 관련 장기 자산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ESG 투자 활성화에 상당히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규제적 관점에서 ESG의 우호적인 자산에 투자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의 BIS 비율처럼 재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RBC 비율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RBC 비율 산출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규제적인 리스크를 산출을 하는데요. 규제적인 리스크에 비례해서 자본을 확보하도록 하는 게 이제 재무 건전성 규제의 어떤 요점인데요. 현행 기준상에 보면 이제 규제적인 리스크를 산출을 할 때 신용 등급을 기준으로 리스크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게 ESG 평가 등급으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용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신용 등급과 더불어서 ESG 평가 등급도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현재 이제 재무적 요소인 신용 등급만을 가지고 규제적인 리스크를 산출을 하는데 이런 그 재무적 요소와 더불어서 비재무적 요소인 ESG 평가 등급을 동시에 규제적 리스크 산출에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ESG 투자 저변이 보다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부장 토론을 해서 전체적으로 제로섬이 되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제 시간이 맞춰지고 있는 관계가 있고요. 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시대적인 이슈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이 되면은 이제 보험 부채에 대한 시가 평가, 매출액에 대한 위험 보험료만 측정하는 그 보험 경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감독 당국이라는 정부 기관에서 지속 가능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은 신용 리스크에 부응하는 것이 비재무적 요소 중에는 ESG 리스크가 있으니까 동일하게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제 재무적 요소에 준하는 그러면 뭐 RBC 제도라든지 이런 쪽에 지급 여력 제도에 이제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시는 국장님이 있어갖고 강하게 말씀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대신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신재생 에너지에 줄기차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일찍 이제 경영에 다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양혜환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들리나요? 원래 제 순서가 마지막이 아니었는데 마지막 하라는 말씀은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그 금감원 공보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론사 이 행사에 원장님 모시고 와서 수행도 한 적도 있고 또 여러분처럼 테이블에 앉아서 포럼에 참석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힘든 시간 같은데 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 끝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들어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오늘 그 포럼에 와서 참석할 때 저가 속한 ES 경영 항목이 있고 또 하나는 빅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그 디지털 그 혁신 이런 권대윤 국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금감원 감독 당국에서는 실질적으로 보험 감독 업무에 있어서 가장 현안 과제를 사실은 헤럴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주제를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어떻든 간에 이번 그 3부 발제해 주신 유승창 센터장님 말씀 위주로 말씀드리면서 ES 경영과 관련한 금융 감독 방향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주주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본주의가 부각되고 있고 또 그동안의 맹목적인 주주 가치 극대화가 사회 양극화를 양산하고 이로 인해 또 더 나아가서 환경 오염, 기후 변화 위험 이런 부정적 외부 효과에 의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 반성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ES 부분이 이제 민물처럼 이제 올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아마 여기 보험에 계셨던 분 중에 그런 2013년도에 ISO 26000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사회적 책임 표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TF를 구성해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8개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자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막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 어떤 개념이었냐면 이거는 회사의 실질적으로 경영에 전혀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감독당국에서 이렇게 하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동력이 사실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다르게 ESG랑 더 거대한 그 스트럭처가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주제를 보면서 제가 옛날에 ISO 26000 모범 기준을 가안을 만드는 거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여기 주제하고 거의 겹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그림이 뭐 ESG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던 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하나의 시장 창출 동력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험을 했던 사람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사실은 뭐 최초의 보험이 태어난 것이 폭풍우, 경량 이런 재해에 대해서 선주, 그다음에 하주들이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해상보험이 만들어졌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부 기초가 만들어진 보험이 기본적으로 그게 사회적 기업이고 그게 어떻든 간에 뭐 ES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리끼리 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은 태생적으로 그런 부분이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최근 여기 지금 앞에 그 발제자나 여러 요인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오고 있는 것은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린와싱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관이 가장 공신력인 인증 기관이 될 거고, 그 인증받은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평가받고 사후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기업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후 촉진을 위해서 감독 당국에서는 어떻게 리스크를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느 누구도 앞서 나가서 바로메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아직도 그런 부분에 평가 기관 간 아니면 평가 인증 기관 간의 차별성, 그다음에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정합성이 더 만들어져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ES 경영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환경 오염을 배출한 기업은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다만 투자자 자산 운용 방법으로서 녹색 금융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하나 보험회사 측면에서 볼 때 환경 측면에서 바라보는 요건인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아까 IAS 26000에서 그런 부분은 했듯이 소비자 보호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금융 지원 등 중소기업 서민 금융의 접근성을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이런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 평가 요소는 더 다양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배 구조에 있어서는 사실 금융기관, 사실 일반 기업이 ESG에서 G 항목은 금융기관에서는 사실 기본적 모델을 만들어진 거죠. 왜 그러냐면 지배구조법이라는 틀이 하나 만들어서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부분은 최저 수준은 만들어졌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보험업법이나 지배구조법에서 대주주 간 거래 제한, 아니면 손사 자회사의 부분, 여러 가지 그 대주주 관계에 있어서요 이해 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감독 측면에서 저희는 ESG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감독 전략을 수립하고 있느냐, 이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실 이번 저희 보험 감독 업무 설명에서 저희 감독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ES 경영 지원을 위한 감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꼭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형태든 간에 모양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 이번 1월에 민간 합동 녹색금융 추진 TF를 만들어서 그 공공부문 역할 강화, 그다음 민간 금융 활성화, 녹색금융 인프라 정비, 이런 세 가지 큰 주제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금융회사 기후 리스크 관리 감독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관리 감독 측면에서 바라볼 게 아니고, 보험에 있어서는 기후 리스크를 어떻게 보장하는, 히에테로스 리스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교보 조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나왔던 내용과 좀 중복되는 방향인데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는 리스크 중심 건전성 감독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RBC 제도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ES 투자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투자 결정 시에 투자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투자 리스크에는 시장 리스크가 있고 신용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ES 기업에 투자된 투자 리스크, 시장 위험에 대해서 어떤 경감 조치를 둘 거고, 그런 부분의 신용 위험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TF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대입인가요? 아무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든가 그 만들 때 이 방향이 무엇인지, 기본 방향이 이런 것 같습니다. ESG는 부정할 수 없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ES에 대한 투자 촉진은 생산적 금융 쪽으로 가야 된다.
지속 가능성,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게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 성장일 거고요. 저희가 바라볼 때 생산적 금융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방향을 설정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리스크 투자에 대해서 경감 요인을 좀 주겠다. 적정 위험 계수에 경감 요인을 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감을 둘 건지 어떤 방식으로 경감을 둘 건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경영실태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라스라는 제도죠. 거기에 이제 5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일반 관리 쪽에 보면, 경영 관리 쪽에 보면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 책임을 평가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별도 항목 신설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만간 하반기에는 그 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타 사회적 책임은 어떻든 간에 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서 특별히 나올 수 있는 게 뭐 침해보험 대리 청구인 제도를 더 실질성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인 배달 종사자, 대리운전자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 상품 개발을 더 촉진한다든지, 즉 보험의 고유한 상품 특성을 활용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저희도 지도하고, 그 부분이 회사가 이 상품을 개발하면 저절로 사회적 책임을 긍정적 효과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저희가 상품 개발을 독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저희가 내부 통제 전체 보험회사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모범 기준 형태가 될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지면 그 부분 내에서 회사 내에서 가버넌스를 투명성 강화하고 가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정도 저희 말씀드리면서 맺은 말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기에는 어떻든 간에 ES 경영은 밀려오는 파도와 같다. 피할 수 없다. 다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씁쓸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건 뭐냐면, 실제 그 기업이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석탄 산업, 어제 보도 나왔죠. 그 기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기업은 어떠한 그 기업이 존재하는 한 보험은 있어야 됩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물적 보험은 존재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는 그 기업을 보험을 받아줘야 되는데, 보험에서 너무나 그 부분은 해악이다 간주해서 그런 부분까지 유연한 자세를 갖지 않고 그냥 다 한 번에 오로 나친 게임을 하셔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강요할 상황은 아닌 거고, 큰 추세는 이때 아까 말했던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 감독원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듣고 있는 목소리를 다 듣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귀 열고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보험에 대해서는 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경향도 있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ESG 보험 경영 문화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또 감독 체계를 지금 내부적인 TF를 통해서 조성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 쪽에서는 이제 가장 그림자 규제가 많은 영역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매번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라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경영 실태 평가에서도 이제 ESG 요소를 이제 적극적으로 가미를 해서 ESG 경영이 확산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라는 말씀과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험사의 지급 여력 제도라고 하는 이제 RBC 제도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2023년 되면 이제 시가 평가로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투자 자산에 대한 마켓 리스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ES 투자에 대한 부분도 그 마켓 리스크에 대한 위험 요소를 좀 고려를 해서 충분히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게끔, 그러니까 보험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없어도 되죠, 그죠? 뭐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계시는 분들은 잠깐 나갔다 오시고요. 그러면 이제 플로어에 계시는 분 중에 꼭 질문을 하셔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간단하게 소속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꼭은 아니지만은 그냥 한번 하고 싶다.
교사셔갖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농협손해보험 박석규 차장입니다. ESG 투자 부문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석탄 금융에 대한 부분입니다. 석탄 금융에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석탄 금융이 기존에는 투자 부문 위주로 다루어지다가 최근에 보험 부문에서는 언더라이팅 부문까지 이제 ESG와 연결되면서 석탄 발전소에 대한 어떤 재산 종합 보험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것도 석탄 금융으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석탄 금융 백서 같은 자료를 보면 거기에도 이제 대부분 투자 금융기관의 투자 부문을 위주로 내용이 다루어져 있는데 유독 보험 부문에 있어서는 그 석탄 발전소에 제공되는 보험 부문도 석탄 금융으로 포함돼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험이 아니라 다른 금융업권도 다 적용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 은행에서 석탄 발전소에 법인 계좌를 발급한다든지 카드사에서 법인 카드를 제공한다든지 증권사에서 기업 증권 계좌를 제공한다든지 뭐 생명보험에서 단체 상해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석탄금융으로 취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언더라이팅의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석탄 업종의 기업들과 통상적인 본연의 금융 거래를 제공하는 것 이런 부분을 석탄금융으로 취급하는 것하고는 좀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효한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예, 뭐 지금 농협선보 우석기 차장님 말씀 저는 공감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도 그런 부분에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다만 아까 말했던 ESG를 평가하는 기관에서 아니면 석탄 뭐 그런 기관에서 환경평가의 부분을 가지고 기업의 레퓨테이션 영향을 주기 위한 툴로서 이걸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은 뭐 제가 공감한다는 말 정도로 이 얘기를 좀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보험의 기능에서 그 산업이 존재하고 그 위험이 존재한다면 언제든지 보험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은 저는 갖고 있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뭐 유연하게 저희 감독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기존에 석탄이 있어야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석탄을 일시에 어떤 뭐 악의적인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더 ESG 요소가 강조되고 있으니까 이제 시프팅하는 과정에서 이제 ESG 요소를 좀 더 가중치를 많이 두자. 그리고 점진적으로 지구 환경이 좋아지게끔 우리 에코시스템이 좋아지게끔 기업 경영이 투명해지게끔 나가자 그런 것이지. 지금 당장 뭐 재판하는 식으로 너는 범죄자, 너는 좋은 거, 너는 나쁜 거 이렇게 구별하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감독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약간의 시간이 지나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두 분 정도 더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저는 저희 헤럴드 경제 정경수 기자입니다. 저희 조희성 본부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뭐 아까 관리를 하실 때 엑슨모빌 장기채
같이 예를 드시면서 이제 환경 대응에 미흡한 기업들 투자 비중을 조금씩 줄이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투자 비중을 관리하실 때 수익률 기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보실 때 실제적으로 ESG 대응 잘하는 기업의 보험사의 그 재산을 투자하는 게 수익률 기대 측면에서 더 높게 기대하고 계신지 실제로 그 수익률 측면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ESG라는 게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고 저희가 전면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불과 이게 작년 이 정도부터 시작이 됐었고 그 이전에 제 기억이 한 3년 전에 그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저희가 이제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대출 이런 것들을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탈석탄 금융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엑슨모빌 이 채권도 저희가 이제 장기채를 투자하는 상태에서 신용 등급은 이 회사가 아마 AA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게 이것도 한 3년, 4년 그 정도 전에 샀었던 거였는데 지금도 상당히 양호한 수익을 내고는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이런 그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 회사도 탈바꿈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약간은 테일 리스크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 엑스모빌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원유 매장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자초자산화 된다라고 하면 엑스모빌의 기업 가치라든지 채권 가치도 장담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엑스모빌을 계속 축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익성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필요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석탄 화력 발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하는 데가 많이 없다라고 하면 근데 투자하면 수익성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접근을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펀드라든지 주식의 ETF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ESG를 표방하고 있는 그런 펀드 또는 그런 그 테마성 펀드 같은 것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그런 자산들이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그 ESG 친화적인 것들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역량은 아직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쪽으로 아웃소싱 주면서 이제 그 수익성을 확보하려고 그런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됐다 그럽니다. 장권영 파트너님께서 그 토론문을 보시면은 이제 향후론적으로 전체 우리가 토탈 그 에셋 언더 매니지먼트 운용 자산의 전 세계 운용 자산은 80% 정도가 ESG 관련이다 이 말씀은 100%는 아니잖아요. 20%는 여전히 남고요. 또 이 수치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트렌드로 가지만은 결코 100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과 반 이래서 합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뭐 하나가 절대적이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공생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엑슨모빌 저도 투자를 해서 좀 재미 본 주식입니다. 예. 지금 현재 주가 좋습니다. 네, 금융부장 맡고 있는 홍길용입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라 그래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 우리 유승창 센터장님이 마침 증권사에서 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오신 분들 뭐 작은 팁이라도 하나 얻어가면 어떨까 싶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증권사 바쁘시잖아요. 종목 추천도 하셔야 되고 실제 종목 추천하는데 ESG 반영되고 있는지 아까 삼성전자 ESG 등급이 BBB라고 하셨는데 그럼 삼성전자 괜찮은 건지 끝으로 하나만 더 하면 우리나라 지금 금융주들 금융주 이제 애널리스트 하셨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뭐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0.5배 막 이런 수준인데 PBR ESG 잘하면 나아질 수 있는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나오면 어떡하지 했던 질문을 바로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ESG 등급을 저희 뭐 투자 보고서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뭐 기업 분석 보고서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ESG 등급이 따로 나 이런 걸 이제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ESG 레이팅이나 ESG 관련된 지표들이 단지 뭐 주가를 떠나서 기업체들의 CEO나 뭐 경영진 평가에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리서치 조사 분석 자료의 특성상 어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여러 가지 혼선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 ESG 레이팅이나 뭐 금융주 밸류에이션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ESG 등급 관련된 내지는 뭐 이제 지속 가능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포럼도 다녀보고 관계자들하고 이제 미팅을 해 보면 사실 단기적인 이슈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 기관이라든지 투자자 그리고 이런 금융기관은 그나마 굉장히 ESG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조직이 빠른 편입니다. 일반 제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ESG가 도대체 뭐고 뭐 어떤 건지 뭐 뜬구름인지 뭐 이거 사기 같기도 하고 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SG 등급만으로 주가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거나 단기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좀 시간이 한 30초 남았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얘기를 좀 드리면 굉장히 이제 그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반의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주주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해관계자만 챙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건 주주도 이해관계자 중에 한 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주주 중심 자본주의가 결코 대치되는 개념이 아닌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평가기관이라든지 투자자 기업 이 ESG 관련된 개념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지 뭐 찬반 뭐 이런 게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거의 춘추전국 시대에 제자백가들이 나와서 엄청 그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한 500년 정도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때 나왔던 사상이라든지 그때 나왔던 고사성어들이 지금도 통용이 됩니다. 굉장히 인류 역사상 에너지가 넘쳤던 시기인데요. 나중에 지금의 시기가 그런 시기로 좀 기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에너지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다 같이 모으는 이런 포럼이나 이런 자리들이 많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자리가 그런 좋은 발전적인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까지 훌륭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를 위해 박수 한번 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널 토론에 힘써주신 성 교수님을 비롯해서 유 센터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